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1등 프로토의 중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12일 28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7경기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스포츠 가족방은 24시간 100% 무료 공유 중이며 모든 스포츠에는 100% 정답은 없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께 적중이 아니라 수익으로 보답해왔다는 점 오늘도 책임지고 분석으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브렌트퍼드 본머스 경기 분석하겠습니다. 브렌트퍼드 포메이션은 4-2-3-1이며 브렌트퍼드는 라인 전체의 수비 전환 속도는 나쁘지 않지만 공격 전개 단계에서 템포가 지나치게 느린 편이다. 티아고는 전방에서 버티는 움직임보다는 발 앞에서 공을 받는 쪽을 선호해 상대 센터백을 깊게 끌어내기보다는 주변과 짧게 맞물리는 역할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와타라는 측면에서 폭을 넓혀주긴 하지만 안으로 파고드는 타이밍과 동료와의 연계가 미묘하게 엇박자로 어긋나면서 박스 안으로 파고드는 장면이 많지 않다. 옌센은 더블 볼란치 라인에서 빌드업의 중심을 담당하지만 전진 패스 선택이 조심스러워 전체 공격 템포가 한 박자씩 늦어지는 느낌을 준다. 그래서 브렌트퍼드는 수비로 전환할 때는 라인 복귀가 빠르게 이루어지지만 역으로 공격으로 돌아설 때는 속도를 붙이지 못해 찬스로 이어지는 빈도가 떨어진다. 미드필더 라인의 침투 타이밍도 전방 스트라이커 움직임과 리듬이 맞지 않아 박스 안에서 숫자 우위를 만드는 장면이 잘 나오지 않는다. 볼 점유율 자체는 나쁘지 않게 가져가더라도 박스 근처에서 실제로 위협적인 마무리 장면으로 이어지지 않는 답답한 흐름이 반복되는 팀이다. 결국 브렌트퍼드는 세트피스 상황에서나 간헐적으로 상대의 실수를 끌어낸 뒤 나온 찬스를 활용하는 형태 외에는 오픈 플레이에서 득점 루트를 다변화하기 어려운 구조다. 본머스 역시 4-2-3-1을 사용하는 팀으로 전환 속도 자체는 빠르지만 공격 전개에서의 직선성이 떨어져 결정적인 한 방이 잘 나오지 않는다. 에바니 우송은 최전방에서 등을 치고 받아주는 움직임은 나쁘지 않지만 뒷공간으로 파고드는 과감한 침투가 적어 수비 라인을 깊게 흔드는 장면이 제한적이다. 브룩스는 이선에서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공을 받는 타입인데 커팅인 타이밍과 주변 선수들의 동시 움직임이 잘 맞지 않아 슈팅 각을 확보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다. 클라이베르트는 측면에서 속도를 붙이며 시도하는 돌파 장면이 있지만 박스 안 동료들의 움직임이 정돈되지 못해 마지막 패스 선택에서 고민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머스도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속도는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공격 진영에 들어가서는 템포가 끊기며 상대의 수비 블록을 제대로 흔들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 미드필더 라인의 침투 타이밍이 전방과 엇박자로 맞물리다 보니 박스 안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어 놓고도 뒷받침이 늦어 마무리까지 이어지지 않는 장면이 반복된다. 볼 점유율은 브렌트퍼드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양팀 모두 결정적인 찬스로 전환되는 빈도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본머스 또한 세트피스나 상대의 실수 기반 장면이 아니라면 정규 빌드업만으로는 득점을 반복적으로 뽑아내기 어려운 경기 구성을 가져갈 공산이 크다. 브렌트퍼드와 본머스 모두 수비 전환에서의 기동력은 갖추고 있지만 공격 구간으로 들어가면 과감성이 떨어지고 템포가 풀리지 않는 공통된 약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두 팀 모두 볼을 오래 소유하더라도 실제로 골문을 열 만한 장면은 세트피스나 상대 실수에 기대야 하는 비효율적인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어느 한쪽이 결정적으로 치고 나가기보다는 서로 공격의 한계를 노출한 채 답답한 공방 끝에 승부를 가르지 못하고 무승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두 번째 경기 아스날 브라이턴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아스날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전개 구간에서는 점유를 유지하다가 후반 승부처에 접어들수록 공격 방향을 훨씬 더 직선적으로 가져가는 팀이다. 요케레스는 등지고 받는 볼 소화 능력과 폭발적인 돌파를 겸비한 스트라이커로 박스 안과 하프 스페이스를 동시에 오가며 상대 센터백을 계속 흔들어 놓는다. 부카요 사카는 우측에서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인사이드 윙어 성향이 강하며 상대 풀백을 정면에서 끌고 들어가 낮은 크로스를 반복적으로 시도해 수비 라인을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계속 밀어 넣는다. 그 과정에서 세컨드 라인의 요케레스가 하프 스페이스로 한 번 더 파고들어 박스 근처에서 마무리 각을 찾는 패턴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이는 후반부일수록 위력이 더 커지는 루트다. 에제는 중앙과 좌측 하프 스페이스를 자유롭게 오가는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맡으며 드리블과 방향 전환으로 수비를 한 번에 끌어낸 뒤 사카와 요케레스로 향하는 라스트 패스를 연결하는 데 강점을 가진다. 더블 볼란치는 전개 초반에는 수비 라인 앞에서 안정적으로 공을 풀어주고 전진 타이밍에는 과감하게 라인을 한 줄 올려 세컨드볼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준다. 측면 풀백들은 공격 시 하프라인까지 라인을 끌어올리되 전환 상황에서는 빠르게 안쪽으로 좁혀 레스트 디펜스를 형성하면서 역습 한 번에 속수무책으로 뚫리지 않도록 리스크를 관리한다. 그래서 아스날의 공격은 전반에는 상대를 흔들며 틀을 맞추는 과정에 가깝고
후반 승부처 구간으로 갈수록 사카의 직선적인 돌파와 요케레스의 하프스페이스 침투가 결론을 내리는 방향으로 강화되는 흐름을 보인다. 브라이튼은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면서도 후방 빌드업과 짧은 패스를 즐기는 성향이 강한 팀이다. 수비라인과 미드필더가 넓게 포진해 공을 돌리며 상대 전방 압박을 끌어낸 뒤 라인 사이 공간으로 패스를 찔러 넣는 구조에 익숙하다. 루턴은 최전방에서 수비라인과 끊임없이 어깨 싸움을 벌이며 뒷공간을 노리는 공격수로 박스 안에서는 한 번에 슈팅까지 연결할 수 있는 직선적인 움직임을 보여준다. 미토마는 좌측에서 1대1 돌파에 특화된 윙어로 좁은 공간에서도 방향 전환과 짧은 터치로 수비수를 벗겨내며 안으로 치고 들어가든 바깥으로 돌아 나가든 항상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낸다. 그루다는 오른쪽과 중앙을 오가며 볼을 받는 자원으로 측면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며 연계와 슈팅 모두를 시도할 수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 성향을 지닌다. 문제는 브라이튼이 공을 소유하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려 할수록 풀백과 윙어의 위치가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고 볼을 잃었을 때 레스트 디펜스가 얇아지는 구간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더블 볼란치가 넓게 벌어진 상태에서 전개가 끊기면 중앙과 하프스페이스 뒤쪽이 동시에 열리면서 상대의 직선적인 역습을 허용하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그래서 브라이튼은 전방에서의 점유와 창의성은 강점이지만 강팀을 상대로는 후반으로 갈수록 간격 관리와 전환 수비에서 흔들리는 패턴이 노출되는 팀이기도 하다. 아스날은 경기 초반에는 점유와 빌드업으로 경기를 설계하다가 후반 승부처에 들어가면 사카의 직선적인 돌파와 요케레스의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앞세워 박스 안쪽을 강하게 두드리는 패턴으로 전환한다. 반면 브라이튼은 미토마와 그루다를 앞세운 점유형 공격은 위협적이지만 전개 과정에서 볼을 잃었을 때 전환 수비와 레스트 디펜스가 불안해지는 약점을 동시에 안고 있어 강팀을 상대로는 후반으로 갈수록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브라이튼이 얼마나 실수를 줄이느냐에 따라 스코어 차이는 바뀌겠지만 후반 승부처의 직선 공격과 하프스페이스 활용 능력을 기준으로 보면 아스날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정리할 수 있다. 세 번째 경기 리버풀 울버햄튼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리버풀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안필드에서 특유의 전방 압박과 템포 조절을 앞세워 경기 흐름을 가져오는 팀이다. 모하메드 살라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차출로 빠지고 이사까지 발목 골절로 전력에서 이탈해 있지만 에키티케 비르츠 맥 앨리스터 소보슬러이 프림퐁 키에사 등 스쿼드 뎁스 자체는 여전히 리그 상위권 수준이다. 에키티케는 최전방에서 수비 라인과의 간격을 계속 흔들며 뒷공간을 노리는 타입이라 상대 센터백들을 박스 깊숙이 몰아넣는 역할을 맡는다. 이 선에서는 비르츠와 소보슬러이가 하프스페이스와 중앙을 번갈아 점유하며 좁은 구역에서 탈압박 이후 전진 패스를 이어가는 역할을 분담한다. 맥 앨리스터는 더블 볼란치 라인에서 1차 빌드업과 전진 패스를 동시에 책임지는 플레이메이커로 중원 템포를 조절하면서도 세컨드 라인 침투 타이밍을 노리는 움직임을 자주 가져간다. 프림퐁은 측면에서 과감한 오버래핑과 안쪽으로 파고드는 인버팅 움직임을 동시에 구사해 울버햄튼의 사이드 수비와 윙백을 계속 끌어내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 키에사는 좌측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슈팅각을 만드는 인사이드 윙어 성향이 강해 박스 근처에서 1대1 돌파와 컷인으로 수비 라인을 뒤로 물러서게 만드는 자원이다. 특히 후반 승부처 구간에서는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두드리며 상대 수비를 압박하는데 소보슬러이가 측면에서 드리블 후 낮은 크로스를 선택하면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 사이 거리가 점점 벌어진다. 그 순간 세컨드 라인에서 맥 앨리스터가 하프스페이스를 선점해 박스 안으로 파고든다면 울버햄튼 수비가 반응하기 전에 결정적인 슈팅 기회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울버햄튼은 5-3-2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리그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만큼 전반적으로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데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스트란드 라르센은 제공권과 피지컬을 기반으로 전방에서 롱볼을 받아주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팀 전체의 라인 간격이 길게 늘어져 있어 그가 지켜낸 볼을 효과적으로 이어갈 이선 지원이 부족한 편이다. 벨가르드는 중원에서 볼 운반과 전환 패스를 담당하며 간헐적인 전진 드리블로 박스 근처까지 올라가려고 하지만 리버풀 안필드 원정에서는 대부분 수비 가담과 커버의 에너지를 소모할 수밖에 없다. 안드레는 더블 볼란치 혹은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서 수비 쪽 비중이 높은 타입으로 세컨드 볼 정리와 1차 차단을 우선시하지만 리버풀의 빠른 볼 순환과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혼자 맡기에는 부담이 크다. 수비 라인은 5백 형태로 내려앉아 박스 안밀집 수비를 시도하지만 라인을 너무 깊게 두다 보니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 사이 공간이 비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 구역이 상대 이선의 주요 공략 포인트가 된다. 측면에서는 윙백이 수비에 묶이는 시간이 길어져 역습 전개 시에는 공격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장면이 자주 나온다. 그래서 울버햄튼은 한두 번 역습 찬스를 잡더라도 스트란드 라르센이 고립되는 상황이 빈번하고 뒷받침할 두 번째,
세 번째, 러너가 부족해 결정력보다 연결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다. 결국 울버햄튼은 이 경기에서 대부분 시간을 미드존 아래에서 버티는데 쏟을 가능성이 크고 수비 블록 안에서만 견디다 후반 체력이 떨어지면 공간이 벌어지는 패턴을 다시 한번 노출할 위험이 크다. 리버풀은 핵심 자원 몇 명이 빠진 변수 속에서도 여전히 리그 최하위 울버햄튼을 상대로 안필드에서 경기 흐름을 주도할 만한 전력과 전술 구조를 갖추고 있다. 반면 울버햄튼은 깊게 내려선 5백으로 버티는데 집중해야 하는 입장이며 시간이 갈수록 라인 간격과 체력에서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리버풀이 후반 승부처에서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두드리며 결국 골문을 여는 그림에 가깝고 결과적으로 리버풀 승리를 중심에 두는 접근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네 번째, 경기 벌리 에버턴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벌리는 4-3-3을 쓰지만 현재까지 34실점을 허용하며 경기당 평균 2실점 가까이 내주고 있을 정도로 수비 안정감이 떨어지는 팀이다. 브로야는 라인 뒷공간을 노리는 직선적인 침투와 피지컬을 갖춘 자원이지만 팀 전체 빌드업이 매끄럽지 못하다 보니 공을 받는 위치가 자꾸 등지고 버티는 구간에 머무는 경향이 있다. 브룬 라르센은 측면에서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며 슈팅 각을 만드는 유형이지만 하프 스페이스 진입 이후 선택이 단조로워 박스 안에서의 결정적인 장면이 꾸준히 나오지 못하고 있다. 우고추크는 중원에서 몸싸움과 커버 범위를 담당하지만 수비 라인 앞을 넓게 커버해야 하는 상황이 잦아지면서 태클과 차단 타이밍이 한두 번씩 늦어지는 장면이 눈에 띈다. 특히 벌리 센터백 라인은 박스 안에서의 제공권 싸움에서조차 흔들리는 경우가 많고 세컨볼 경쟁에서도 반박자씩 늦게 반응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파도 공격에 쉽게 휘둘리는 약점이 드러난다. 그래서 벌리는 오픈 플레이는 물론 코너킥, 프리킥 상황에서도 마크를 놓치거나 타점 싸움에서 밀리면서 실점으로 직결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강등권인 리그 19위까지 추락한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수비 조직을 한 번에 정리하기보다는 그때그때 땜질하는 느낌이 강해 위기 상황에서의 집중력이 쉽게 무너지는 흐름이다. 결국 벌리는 홈에서 경기하더라도 박스 안에서 제공권과 세트피스 수비가 이렇게 흔들리는 구조라면 상대 장신 스트라이커와 세트피스 패턴을 온전히 버텨내기엔 부담이 큰 상태다. 에버튼은 4-2-3-2를 사용하며 탄탄한 수비 블록과 세트피스를 앞세워 실리 축구를 지향하는 팀이다. 195cm에 이르는 장신 스트라이커 바리는 박스 안에서 타점 높은 헤더로 승부를 보는 전형적인 타깃형 공격수로 크로스와 세트피스 상황에서 수비수들 위로 올라가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바리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자리를 잡으면 단순히 골문을 향한 헤더뿐 아니라 세컨볼을 떨궈주는 역할까지 겸하면서 주변 선수들에게도 슈팅 기회를 제공해준다. 그릴리시는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공을 오래 가져가도 잃지 않는 볼키핑 능력과 드리블 돌파 그리고 파울을 유도하는 감각이 뛰어나 세트피스 상황을 반복적으로 끌어내는데 큰 비중을 차지한다. 듀스버리 홀은 왕성한 활동량과 침투 타이밍을 갖춘 미드필더로 이 선에서 박스 안으로 깊게 파고드는 움직임과 중거리 슈팅으로 세컨 찬스를 노릴 수 있는 옵션이다. 에버튼은 이런 자원들을 앞세워 코너킥, 프리킥 등 다양한 세트피스 상황에서 미리 짜인 움직임과 스크린 동선을 활용해 박스 안 혼전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편이다. 특히 그릴리시가 얻어낸 프리킥과 코너킥 상황에서 바리와 듀스버리 홀이 동시에 박스 안으로 들어가며 수비 라인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패턴은 벌리처럼 제공권에 약한 수비를 상대로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결국 에버튼은 오픈 플레이에서 점유를 과하게 가져가지 않더라도 세트피스와 크로스 상황만으로도 충분히 득점 기대값을 쌓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팀이다. 벌리는 이미 리그에서 수비 불안이 수치로 입증된 팀이고 박스 안제공권과 세컨볼 처리에서의 약점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반면 에버튼은 장신 스트라이커 바리와 세트피스에서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자원들이 포진해 있어 코너킥, 프리킥 한두 번만 제대로 맞아떨어져도 경기 흐름을 자신들에게 끌어오는데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래서 이 경기는 벌리가 홈에서 버티려 애쓰겠지만 구조적으로는 에버튼의 세트피스와 제공권 우위가 결국 스코어보드에 반영되면서 원정팀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은 매치업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다섯 번째 경기 웨스트햄 풀럼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웨스트햄은 3백 기반 3-4-3을 사용하면서도 수비 안정감보다는 경기당 실점 관리에 계속 실패하고 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윌슨은 중앙에서 버텨주는 역할을 맡는 스트라이커로 피지컬과 전방 압박에서는 장점을 보이지만 팀 빌드업의 중심축이라기보다는 마무리 비중이 큰 타입이다. 제로드 보에는 오른쪽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안으로 파고드는 인사이드 성향의 공격수지만 이번 매치업에서는 수적 열세 속에서 수비 가담까지 병행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 마테우스 페르난데스는 중원에서 볼을 간수하고 짧은 패스를 이어가는 타입으로 템포 조절과 연결고리 역할을 맡지만 수비 라인 보호와 넓은 폭 커버를 동시에 해내기에는 과부하가 걸린다.
특히 3백 구조 특성상 양쪽 윙백이 동시에 라인을 올리면 전환 상황에서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가 동시에 노출되는 장면이 자주 포착된다. 이미 이번 시즌 웨스트햄은 경기당 평균 2.05 실점 수준의 높은 실점을 허용하고 있어서 라인 간격과 수비 블록 유지 능력에 대한 의문을 지우기 어렵다. 한번 압박이 헛돌기 시작하면 수비 라인이 박스 안으로만 말려 들어가고 중원과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페널티 박스 앞 구간에서 슈팅과 패스를 동시에 허용하는 약점이 반복된다. 결국 3백이 갖는 장점보다 폭 커버와 세컨라인 보호에서 드러나는 구조적인 빈틈이 더 크게 부각되는 시즌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풀럼은 4-2-3-2를 사용하며 포백과 2선 윙포워드를 동시에 활용해 양쪽 측면 숫자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가는 구조를 선호한다. 히메네스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의 강점을 가진 스트라이커로 한번 등지기 동작으로 공을 지켜내면 2선 자원들이 연속적으로 침투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준다. 케어니는 중앙과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템포를 조절하는 플레이메이커로 짧은 패스 교환과 방향 전환을 통해 전개 속도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능숙한 자원이다. 스미스 로우는 측면과 중앙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받으면 전진 드리블과 슈팅, 라스트 패스까지 다양한 선택지를 동시에 열어둘 수 있다. 풀럼은 포백 기반 전술 덕분에 양쪽 측면마다 풀백과 윙포워드가 함께 배치되며 자연스럽게 사이드에서 2대1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을 자주 만들어낸다. 이 구조를 통해 풀럼은 터치라인 근처에서 상대를 끌어낸 뒤 곧바로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드는 움직임을 이어가며 깊숙한 지역에서 크로스와 컷백을 동시에 노리는 패턴을 완성해 간다. 특히 케어니가 하프라인 근처에서 방향 전환을 한 번만 정확하게 해주면 풀럼의 풀백과 윙포워드가 동시에 전진하면서 상대 윙백을 수적으로 압도하는 장면이 자주 펼쳐진다. 결국 풀럼은 포메이션 상성에서 측면 숫자 우위를 확보하고 케어니를 중심으로 경기를 설계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리듬으로 경기를 끌고 갈 수 있는 기반을 갖춘 팀이라고 볼 수 있다. 웨스트햄은 3백 특유의 폭커버 부담과 시즌 내내 이어진 높은 실점 패턴이 겹치면서 풀럼의 조직적인 측면 공략을 막아내기엔 숙제가 너무 많다. 반면 풀럼은 포백 기반 구조 속에서 풀백과 윙포워드 그리고 케어니, 스미스, 로우, 히메네스로 이어지는 전개 라인이 명확하게 잡혀 있어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동시에 활용하는 공격 설계가 가능한 팀이다. 따라서 이번 매치는 웨스트햄의 수비 조직이 다시 흔들릴 경우 풀럼이 수적 우위와 전술적 상성을 앞세워 승리까지 이어갈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는 쪽이 타당하다. 6번째 경기 첼시의 아스톤빌라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첼시는 4-2-3-2를 기반으로 하프라인 위에서 라인을 올려두고 주앙 페드로와 페드로 네투, 콜 파머를 중심으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는 팀이다. 주앙 페드로는 상대 수비라인 앞에서 공을 받아 발밑에서 풀어나가는 기술이 좋고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연계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선 전체를 연결하는 축 역할을 맡는다. 페드로 네투는 측면에서 속도를 올려 치고 나가는 드리블 돌파와 안쪽으로 파고들며 슈팅 각을 찾는 움직임이 모두 가능한 타입이라 볼만 잡으면 상대 풀백을 계속해서 뒤로 물러서게 만든다. 콜 파머는 이선 중앙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공을 받을 때 퍼스트 터치 이후 침착하게 방향 전환을 하거나 박스 근처에서 날카로운 결정적인 패스를 선택하는 플레이메이커 성향이 강하다. 그래서 첼시는 공격에서 개개인의 기술과 순간적인 조합은 뛰어난 장면을 보여주지만 전방 압박과 중원 압박이 동시에 요구되는 강도 높은 경기에서는 라인 간격이 벌어지면서 수비 전환 속도가 떨어지는 약점이 드러난다. 특히 아스톤빌라처럼 3선 미드필더가 라볼피아나 형태로 내려와 빌드업을 정리하는 유형의 팀에게는 어느 지점을 끊어야 할지 애매해지면서 압박 타이밍이 꼬이는 장면이 자주 나왔다. 그동안 첼시는 후방 빌드업에서 센터백이 넓게 벌려 서고 그 사이로 내려오는 미드필더와 함께 전진 패스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팀들을 상대로 라인 컨트롤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왔고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수비 블록이 무너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번 경기에서도 첼시는 공격 템포를 살리려다 라인을 과도하게 올리는 순간 그 뒤를 파고드는 전개에 고전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아스톤빌라는 4-2-3-2를 쓰면서도 최근 엄청난 연승 행진을 이끌고 있는 팀답게 후방 빌드업 구조가 상당히 정교하게 세팅되어 있다. 빌드업 시작 구간에서 센터백 자원들이 폭넓게 벌려 수비 라인을 넓혀두고 그 틈 사이로 3선 미드필더가 라볼피아나 형태로 깊게 내려와 공을 받으면서 후방에서부터 패스를 연계해 나간다. 이 라볼피아나 역할의 움직임 덕분에 아스톤빌라는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한 번 더 연결할 수 있는 안전한 패스 코스를 확보하고 곧바로 전진 패스 루트를 여러 갈래로 열어둘 수 있다. 와킨스는 전방에서 뒷공간 침투와 연계 플레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공격수로 측면으로 빠져나가 수비수를 끌어낸 뒤 다시 박스 안으로 치고 들어가는 움직임으로 수비 라인을 계속 흔들어준다. 맥기는 박스 투 박스에 가까운 활동량으로
중원에서 공을 강하게 따내고 직접 볼을 운반해 전방까지 가져가는 능력이 뛰어나며 순간적으로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들며 슈팅이나 크로스를 선택하는 과감함도 가지고 있다. 틸레만스는 후방 빌드업과 전진 패스를 잇는 연결고리로 중거리 패스와 전환 패스, 박스 앞에서의 결정적인 스루 패스를 통해 공격의 리듬을 조율하는 정교한 킥 능력을 지닌 미드필더다. 이 구조가 맞물리면서 센터백이 넓게 벌려 만든 공간 속으로 내려온 미드필더가 패스를 풀어주고 이어서 와킨스 맡긴 틸레만스로 이어지는 다양한 전진 패스 루트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는 최근 경기에서 양질의 득점 기회를 상당히 수월하게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빌드업 중원 전개, 마지막 지역 마무리까지의 연결이 매끄럽게 이어지는 지금의 흐름을 고려하면 첼시처럼 이 구조의 약점을 보였던 팀에게는 매우 까다로운 상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아스톤 빌라는 최근 연승 행진 속에서 후방 빌드업과 중원 전개, 마지막 지역 마무리까지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이상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첼시는 비슷한 빌드업 구조를 가진 팀들을 상대로 수비 조직과 라인 컨트롤에서 약점을 노출해왔고 전방 압박과 수비 전환 사이에 간극을 채우지 못한 채 실점을 허용하는 장면이 반복되었다. 이번 경기는 첼시가 안방에서 버티려 해도 라볼피아나 빌드업을 앞세운 아스톤 빌라의 전술 완성도와 연승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경기 전체의 흐름을 주도하며 결과적으로 아스톤 빌라 승리 시나리오에 힘이 실리는 승부로 보는 쪽이 자연스럽다. 7번째 경기 선더랜드 리즈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선더랜드 포메이션은 4-4-2이며 브로베이는 피지컬을 앞세운 센터포워드로서 등지는 플레이와 박스 안 마무리를 동시에 가져가는 타입이다. 그는 전방에서 버티는 능력이 좋아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뿐 아니라 발 앞으로 떨어지는 볼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세컨 찬스를 만들어낸다. 이시도르는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하는 윙어 타입으로 후반으로 갈수록 돌파 템포를 끌어올리며 1대1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특히 이시도르의 돌파 이후 컷백 타이밍이 경기 후반에 갈수록 더 날카로워지면서 지친 상대 수비 라인을 계속해서 뒤로 물러나게 만드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자카는 중원에서 수비와 빌드업을 동시에 책임지는 미드필더로 강한 압박과 전진 패스를 겸비해 후반 승부처에서 팀의 템포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맡는다. 선더랜드는 전반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라인 유지와 탐색전 위주의 리듬을 유지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측면 공격 비중과 박스 침투 횟수를 크게 늘리며 템포를 한 단계 끌어올린다. 이 타이밍에 세컨드 라인에서 브로베이가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해 들어가면 컷백과 크로스에 동시에 관여할 수 있어 페널티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마무리 장면이 여러 차례 나올 수 있는 구조다. 교체 전력에서도 선더랜드는 활동량이 풍부한 측면 자원과 역습 속도를 살려줄 자원을 동시에 투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후반 승부처에서 한 번 더 속도를 올릴 카드가 준비되어 있다. 리즈 유나이티드는 3-5-2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칼버트 루인이 최전방에서 타깃 역할을 전담하는 구조다. 칼버트 루인은 제공권과 박스 안 침투에서 강점을 가진 공격수로 3백 앞에서 포스트 플레이를 수행하며 세컨 찬스를 노리는 움직임을 반복한다. 오카포르는 보다 유연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파트너로 측면으로 빠져나가거나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들며 수비 라인과 미드필드 라인 사이를 흔드는 역할을 맡는다. 슈타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적극적인 압박, 전진 패스를 겸비한 자원으로 3백 앞을 넓게 커버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박스 근처까지 뛰어 올라가는 박스 투 박스 성향을 보여준다. 리즈 유나이티드는 기본적으로 중원 숫자를 바탕으로 압박 강도를 유지하려 하지만 라인을 높게 가져갈 때 뒷공간 케어가 완벽하지 못해 롱볼 한 번에 뒤가 흔들리는 약점을 노출해왔다. 또한 3백 특성상 측면 윙백이 전진한 뒤 공을 빼앗기면 사이드와 하프 스페이스가 동시에 열리면서 수비 라인이 급하게 뒤로 물러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원정 경기에서는 이런 불안 요소가 체력 저하와 맞물리면서 후반 들어 압박 강도가 떨어지고 세컨볼 경쟁에서도 한두 발씩 늦는 패턴이 반복되는 편이다. 결국 리즈 유나이티드는 전반에는 타깃형 공격수와 중원 숫자로 버티더라도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 유지와 집중력에서 균열이 생길 위험을 안고 경기장에 들어가는 셈이다. 선더랜드는 후반에 강해지는 공격 템포와 측면 돌파, 하프 스페이스 침투 패턴을 바탕으로 홈 경기장에 응원을 등에 업고 리즈 유나이티드 수비를 끝까지 두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 반면 리즈 유나이티드는 3백 구조와 원정 부담, 후반 체력 저하라는 복합적인 변수 속에서 라인 유지와 심리 관리 모두에 신경 써야 하는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 이 모든 요소를 감안하면 이번 경기는 선더랜드가 후반 승부처에서 흐름을 완전히 잡아내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은 한 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상으로 12월 28일 해외 축구 7경기 프리뷰 모두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 보신 분석 픽은 저희 가족방에서 매일 무료로 공유되고 있으며 조합픽을 통해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은 결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